사마이 시리즈 중달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 및 그 아들들 사마사, 사마소, 그리고 나중에 사마씨 집안이 결국 최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도 포괄해서 하겠습니다. 흔히 사마이를 삼국지 최후의 승자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승리일지 비극일지 그건 한번 살펴보시죠. 진서 선제기에 보면 일단 사마이의 성격에 대해 이렇게 나와요. 사마이는 내심 꺼리는 바가 있어도 겉으로는 너그러웠고 시기심이 있고 임기응변이 많았다. 겉과 속을 다르게 꾸미는 능력이 탁월했고 경쟁심도 강했으며 특히 순간적으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대처력이 탁월했다라는 거죠. 제갈량하고 중달하고 비교가 워낙 많이 되는데 둘 다 훌륭한 두뇌를 가졌지만 두뇌의 특성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보시듯 중달에 대해서는 순간적 임기응변이 탁월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 처세술도 상당히 능했다라는 건데, 이에 반해 실제 역사의 제갈량은 상당히 우직한 모범생형이죠. 일도 남한테 속편히 못 맡겨서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다 작은 일도 끙끙 끌어안고 하다가 과로 산재당하고, 연희만 봐서는 제갈량이 화려한 신산 규모를 마구 발휘하는 것 같지만 실제 역사에 보면 공명은 모험을 지양하고 안정적 전술을 좋아하는 정통파에 가까웠죠. 5번에 걸친 북벌이 결국 최종 실패로 끝났지만 동시에 그 북벌들 속에서 그렇게 대패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철수해서 돌아온다. 이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그 지형에. 과욕 부리지 않고 좋은 타이밍에 잘 뺄 줄 안다. 이것도 대단한 건데, 반면에 중달 같은 경우는 틀에 구애받는 게 없죠. 어떨 때는 너무 나도 빠르게 번개처럼 몰아치거나 맹달 토벌전, 어떨 때는 또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하염없이 기다릴 줄도 알고 공명하고 할 때, 공명하고 중달하고 누가 더 뛰어났냐? 답이 나올 수 없는 논쟁 같아요. 일단 당시 위와 촉은 그 공격하는 쪽이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넘어가야 하는 지형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중달의 적절한 방어 전술을 폄하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 중달이 179년생인데요. 이 공명보다 2살 형이었죠. 공명이 181년생, 진짜 동년배 라이벌이었던 건데요. 이 조조는 15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조조하고는 거의 한 세대 아래의 사람이죠. 중달은 조조의 아들뻘 정도 된다. 반면에 차기 황제가 된 아들 조비가 187년생이니까 딱 조비에게는 중달이 큰 형님뻘 정도 되는 나이였던 거죠. 사마이 집안은 원래부터가 엄청난 명문가였어요. 이 집안 자체가 아마 초한지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 은왕 사마앙이라고 항우가 세웠던 18개 제후국 중 하나의 왕이었던 사람이죠. 중달은 그 집안의 후손이었던 거고요. 원래 엄청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은왕 사마앙은 나중에 한고조한테 항복하죠. 한고조는 이 은나라를 피하고 거기에 한해군을 설치했는데요. 중달이 바로 그 한해군 온현 사람이죠. 사마왕은 이렇게 한고조의 편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유명한 팽성전투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이 팽성전투는 다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항우의 괴력이 발휘된 전투였죠. 항우가 3만 가지고 56만을 격파했다는. 사마왕은 여기서 항우군의 괴력 앞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집안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그 사마이 할아버지 사마준, 이분이 영천태수를 지내는데요. 영천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순욱, 곽가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죠. 나중에 조조에게 중달을 추천한 사람도 순욱이었죠. 순욱이 나중에 조조에게 토사구팽을 당하는데 그 순욱이 또 조씨 가문을 들어먹는 중달을 추천해준 걸 보면 묘한 인연의 과보입니다. 이 사마준의 아들이 바로 중달의 아버지인 사마방이죠. 이전 순욱할 때 말씀드렸듯 순씨 가문의 뛰어난 8형제 순가 8용, 이 사마방의 8 뛰어난 아들이 또 있었는데 그걸 이제 사마 8딸이라고 불렀죠. 명성이 높았는데 뭐 8용, 8딸 이런 닉네임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땐 과거 시험이 없고 호족들 간의 추천제로 관직에 나갔으니까 인물들에 대한 품평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조조도 그렇게 자신의 평을 좋게 받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던 건데요. 이 조조가 받아냈던 그 인물평이 그거 아닙니까?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 조조가 이 인물평을 받고 아주 껄껄 웃었다고 하는데, 근데 조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좋은 평이야 나쁜 평이야 아리까리한데 8딸, 8용 이런 좋은 평을 가문이 무더기로 받아내었다는 건 순씨 가문, 사마씨 가문이 당대 청류 호족들 사이에서 알아주는 가문이었다. 즉 가문빨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마의 아버지 사마방은 굉장히 성격이 엄했다고 합니다. 중달 포함해서 아들들이 아주 그냥 꼼짝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중달 보면 여러 2차 창작물에서는 간교하고 음험한 책사 같은 이미지인데 실상 사서에서 보면 말하는 게 굉장히 남자답고 호방한 스타일이거든요. 중달이 아버지 사마방 성격을 많이 닮았던 게 아닐지 싶어요. 굉장히 엄하고 남자다운 사람이었는데 이 그 아들들이 나중에 장성에서도 아버지가 나아가라 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입 열지 못하고 앉으라는 말이 없으면 앉지도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아버지 사마방하고 조조하고가 또 좀 인연이 있죠. 이 사마방이 조조를 관직에 추천해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방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조조를 북부위로 천거했다라는 건데요. 나중에 조조가 위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후에 이 사마방을 다시 부르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해서 주거니 받거니 술 한잔 하면서 조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오늘 내가 다시 북부위가 되면 안 되겠소이까? 북부위는 다들 아시듯 그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죠. 예전엔 네가 고작 북부위 정도를 나한테 하라고 했는데 그런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 아버지 사마방도 그 호쾌하고 결단력 강한 중달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호랑이 아버지답게 이에 대해 여기서 당당하게 답합니다. 예전에 대왕을 천거한 것은 가히 북부위가 되는 것이 적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조가 껄껄 웃었다라고 하는데요. 조조가 관직에 나가게 출세의 스타트를 끊어준 게 사마씨 집안. 근데 그런 조조의 후손들을 나중에 홀라당 망하게 한 것도 역시 사마씨 집안. 뭐 이렇게 볼 수 있을지. 근데 이 이야기는 진위가 확실하진 않아요. 배송지 같은 경우는 미심쩍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마방에 대해서는 한각이 있을 때도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고 한서 명신열전을 좋아해서 그걸 수십만 번 읽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좋아서 수십만 번 읽을 만한 그런 책을 인생에서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책 한 20번 정도는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좋은 책의 특징은 또 다시 봐도 그 맛이 새롭다는 거죠. 삼국지 한 번만 보신 분은 별로 없잖아요. 제 영상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한 번 보고 많은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볼만하다, 보시겠다는 생각이 드실 만한 그런 영상을 만들자라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되게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 사마방을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남인 사마랑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 사마방의 자를 물어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9살에 불과했던 이 사마랑은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답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친을 모멸하는 자는 자신의 부친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에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소년 사마랑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들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사마방의 8아들, 사마팔달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래요. 이 중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은 뭐 1부터 3, 랑, 의, 부, 이 3명이 제일 유명하겠죠. 이거 중달의 형 사마랑, 이 사마백달 같은 경우는 사람 좋기로 아주 유명했죠. 신체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키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아까 그 사과한 그 어른도 사마랑이 애답지 않게 너무 덩치가 커서 시겁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사마랑이 12살 때 경서 시험을 그 봐가지고 이제 동자랑이 됐다고 해요. 이게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초등학생 대상의 경진대회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 사마랑이 하도 애답지 않게 등치가 크니까 시험 감독관이 얘가 지금 나이를 속이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 사마랑을 신문해요. 여기에 대해 사마랑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12살인데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 쪽은 대대로 신체가 장대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마음은 없습니다. 나이를 줄여서 일찍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뜻을 세워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이런 말을 당당하게 했다는 거죠. 이 그 할아버지 사마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덩치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신장이 8척 3촌이나 되었고 허리 둘레는 5척으로 보통 사람들과 다른 품격이 있어 일족은 모두 그에게 의존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그 정도전 외모에 대한 오해 말씀드렸다시피 사마중달도 우린 보통 간신형의 호리호리하고 얄쌍한 외모를 떠올리기 십상인데 바로 위형 사마랑이 나이를 속이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거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마이도 굉장히 풍채가 당당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등치빨이 좋은데 전혀 그렇게 여러 영화, 드라마에서 묘사되지 않는 인물. 일단 노숙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이도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닐지 싶어요. 이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 추후 그 유명한 동탁이 천하를 잠시 잡는 때가 오게 되는데요. 이 동탁 때문에 사마씨 가문하고 이 사마랑이 위기에 처한 일이 벌어집니다. 동탁이 이제 나중에 도읍을 장안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사마방도 관직에 있었다 보니 그걸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대난리통에 가족 다 같이 끌려다니다간 뭔 일을 겪게 될지 모르니 이제 이 두 부자는 사마랑이 가족들을 데리고 쏙 빠져나와서 고향으로 도주하자는 계획을 짜죠. 근데 이 은밀한 계획을 또 어떻게 들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동탁한데 사마랑이 지금 튀려고 합니다. 이렇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붙들려가지고 이 사마랑이 동탁 앞으로 끌려나가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붙들려온 사마랑을 보고 동탁이 이렇게 말을 꺼내는데요. 그대는 내 죽은 아들과 또래도 같고 체격도 비슷하구만. 그 동탁도 덩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큰 체격의 사마랑을 보고 세상을 뜬 자신의 아들이 순간 떠올라 그리움이 사무쳤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동탁을 무조건 포항무도한 짐승 이렇게만 인식하는데 이런 감성적인 면이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각 같은 경우도 추후 동탁 사당을 지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무조건 거기에 대해 예를 갖춰라 할 정도로 동탁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단 말이죠. 강족들도 동탁을 정말 좋아했고요. 이 동탁이란 사람이 그가 저지른 폐악질과는 별도로 부하, 동료들 즉 자기 주변 사람들에겐 굉장히 인간적 매력이 있는 리더였을 거라는 거죠. 동탁은 나중에 요청 주신 테마에서 별도로 또 다루겠습니다. 요청 테마가 200개가 넘어서요. 이렇게 자기를 보고 죽은 아들을 떠올리며 뭉클해하는 동탁을 보며 기회는 찬스다 라고 느낀 사마랑은 이렇게 아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명공, 동탁이죠. 께서는 세속을 뛰어넘는 덕에 의지하고 있었으므로 몇 해에 걸친 전란을 만났지만 사악한 무리들을 깨끗이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마음을 비우고 지략을 발휘한 것으로서 장차 흥하여 태평성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마씨 가문 사람들이 확실히 그 호용오제라고 또 납작 엎드릴 때는 확실하게 엎드릴 줄 아는 동생 중달이나 형 사마랑이나 뭐 또 이제 동탁한테 아부만한 건 아니고 나름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생략하고요. 이렇게 동탁에게 잘 보이려 했던 사마랑이지만 그래도 계속 동탁한테 붙들려 있다가는 이거 화를 입겠다 해가지고 동탁의 부하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결국은 몰래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홈그라운드 하내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마을에 그 중심이 되는 연장자 부로라고 하는데 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탁은 천명을 거스르고 모반을 하여 천하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충신과 의로운 선비가 떨쳐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아까 동탁 앞에서 말할 때랑은 전혀 다르죠. 한해군은 수도의 변방 땅과 서로 이어져 있고 북쪽으로는 황하에 이어져 있으므로 천하의 의병 일으킨 자들이 만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경우 그들은 반드시 이곳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사분오열하는 전쟁터가 될 것이고 자력으로 안정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길이 아직도 통해 있는 틈을 타서 종족들을 동쪽으로 향하여 여양으로 옮기는 것만 못합니다. 근데 부로는 이런 사마랑의 말을 듣질 않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사마랑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몇 달 후에 반동탁 연합군이 몰려오게 되는데 수십만 명의 병력이 이제 한해로 몰려들게 되었죠. 사마랑 전에 따르면 이때 장군들은 서로 일관되게 행동할 수 없었으므로 군대를 풀어 약탈을 하여 백성들 중에서 죽은 자가 절반은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랑의 예언이 정확하게 적중했던 거죠. 나중에 사마랑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땐 또 대기근이 닥쳐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게 되는 대참극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전란으로 황폐화된 데다가 기근까지 닥치니 처참했겠죠. 중앙정부의 정치 권력이 붕괴되고 호족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 이런 참극이 벌어지기 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사마랑은 동족을 어루만지고 나이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며 말세였지만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사마씨 집안이 원래 빵빵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대기근 때 재산 풀어서 사람들 궁율도 하고 교육사업도 실시하는 등 자선을 베푼 모양입니다. 일전에 소개드린 그 손노반 남편 전종이 곡식 5,000석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냥 풀어줬던 사례 소개해드렸는데요.
또 보면 이렇게 사마랑이나 전종처럼 좋은 일하는 호족도 있어요. 뭐든 한쪽 면만 있는 건 아닌 거죠. 결국 이런 사마랑은 성인이 되고 드디어 조조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한 고을 관직에 임명이 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통치를 했다고 해요. 사마랑의 다스림이 관대로워 곤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금령을 어기는 사람이 없었다. 후에 배를 만드는 일에 인력을 조달해야만 되었는데 백성들은 사사로이 가서 사마랑을 도왔으니 그가 사랑을 받는 것은 이와 같았다. 잘해서 나중에 승진도 하고 추후엔 오나라와의 전투에도 참가합니다. 하우돈, 장패 등하고 오와의 싸움에 나서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부대 내에 역병이 좀 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에 친히 순시하고 의약품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그 병이 좀 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운명을 달리하고 맙니다. 이 171년에 태어나서 217년에 죽었으니까 이 향년 47세. 동생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건 못 보고 세상을 떠난 건데요. 사마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 좋은 성격의 그 인물이었고 그래서 동생 중다라고는 상당히 그 성격에 결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염 같은 사람은 그 동생 중다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정작 형인 사마랑은 별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 사마랑하고 친했던 사람이 그 바로 이제 왕릉, 가규 이런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도 동생 중다라고 나중에 엄청난 인연으로 맺어지게 되죠. 이 그 사마이의 동생 사마부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둘째 사마이 얘기를 해보죠. 진서에 따르면 사마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며 많은 원대한 지략을 지녔고 학문에 박학다식, 유교를 가슴에 간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마씨가 아주 제대로 청류 호족임을 재차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원래 지역 왕이었던 사마왕의 후손이니까 제대로 호족인 건데 왜 진시황 같은 황제가 법가를 좋아하고 호족들이 육아를 좋아했는지는 정도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이 당대엔 인물평이 유행했는데 어려서부터 형제 중 으뜸이다라는 평을 곧잘 받기도 했습니다. 그 남양태수 양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마이는 실로 비범한 그릇이다. 최염은 형 사마랑에게 그대의 동생 중달은 총명, 성실하며 강단이 있고 영특하니 다른 사람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랑이 그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동생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자기도 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사서에 보면 그 유년기 시절의 일화가 하나쯤은 있을 법도 한데 중달은 딱히 그 똑똑하다는 평을 들었다라는 것 말고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달 본인이 원래 성격이 그렇게 튀기를 싫어하는 뭔가 특이하거나 잘 튀지 않는 어려서부터 그런 타입이 아니었는가. 하우돈 같은 경우는 소년일 때 스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미 어른을 죽였다. 뭐 이런 사례가 실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달은 뭐 딱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밀복검, 뱃속 안에 있는 칼을 드러내지 않는 그 조용한 인내의 성품은 어릴 때부터 그 싹이 보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어린 시절을 넘긴 중달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언급되기 시작한 건 20대 초반부터였습니다. 그의 나이 23살 때 이제 관직으로 처음 천거가 돼요. 당시의 실질적 고용주라면 역시 조조였는데요. 유명한 얘기죠. 이때 사마이는 아시다시피 출사를 거부합니다. 그때가 이제 201년인데 이제 여기 이제 관도대전 직후죠. 대전 이전까지는 원소에 밀려 넘버 2에 불과했던 조조가 본격적으로 천하의 흐름을 자신한테로 끌어오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건데요. 이때 중달이 조조 밑으로 가는 걸 왜 거부했냐. 나이도 뭐 23이면 그렇게 어린 나이라고 볼 순 없었는데 말이죠. 당시로서는. 일단 그때 정세가 이제 조조가 관도대전을 이겼다곤 해도 아직 천하가 조조의 것이라고 확정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열세, 수세 이런 상황에 몰려있던 조조가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지 아직 조조의 천하다라는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달은 비록 나이는 꽉 찼지만 아직 서두를 때가 아니다. 첫 라인을 잘 타야 된다. 그래야 멸문지화를 안 당한다. 최대한 신중하자. 그러니까 젊은이답지 않은 신중함의 결과가 아니었느냐. 뭐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조조가 역시 탕류 아닙니까? 환관 거두의 손자. 청류호족 명문으로 자존심이 상당했을 중달에게 있어 청류들이 제일 싫어하는 환관 자식 밑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나 싫었을 것이다. 이 진서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나라의 명운이 바야흐로 쇠미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조씨에게 저리를 굽히지 않으려 하니 관절통 때문에 기거할 수 없다며 이를 사양했다. 이 관절통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핑계였죠. 근데 23살, 이게 뭐 만 22살 젊은이가 굳이 핑계를 대도 왜 관절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는지를 모르겠는데, 뭐 실제로 조금 안 좋긴 안 좋았던 모양이긴 하죠. 정확하게 이때 된 병명이 그 풍비라고 하는데, 그 한의학 책을 보면요, 관절이 아프고 붓고 뭐 그런 증상이고 주로 류머티스성 관절염 있으신 분들께 잘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요. 근데 새파란 젊은이가 이런 병명을 대니까 조조도 좀 이상타했던지 진서에 따르면 밀정을 보내서 이게 꾀병인지 아닌지를 정탐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밀정이 이제 몰래 밤에 사마이 방을 훔쳐보게 되는데요. 이때 사마이가 마치 쥐 죽은 듯 꼿꼿하게 누워 일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사마이의 그 무서운 부인 장춘화. 진서 장춘화 열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마이는 애초에 조조의 명을 사양하여 풍비를 핑계를 댔는데 이전에 책을 햇볕에 말리다가 폭우를 만나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이를 거둬들였다. 집에서 오직 한 여종이 이를 봐 장춘하는 이 일이 새어나가 화를 입을까 두려워 마침내 손수 그녀를 죽여 입을 열 일을 제거하고는 친히 불을 뗐다. 그러니까 남편의 꾀병을 목격한 여종을 손수 죽이고 그 여종이 해야 할 일을 본인이 직접 했다 이거죠. 너무나도 유명한 무시무시한 일화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야사가 아니라 정사에 나온 얘기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때 당시 장춘화의 나이입니다. 이 장춘하고 중달하고 딱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이때 사마이가 만 22살이니까 당시 장춘하는 무려 만 12살이었던 거예요. 12살짜리 여자아이가 남편을 지키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달보다 장춘하가 훨씬 더 무섭고 독한 사람 같아요. 아니 이게 10대 초반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이게? 물론 손책하고 주유는 10살 때 만나 호연지기를 나눴다고는 하지만 장춘하는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이게 중달이 나중에 굉장히 냉혹하고 독한 전투든 정쟁이든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게 어떻게 보면 이 와이프 장춘화의 등살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 장춘하는 인물 좀 알아볼까요? 뭐 기록이 많은 건 아닌데 그 아버지 장왕은 현령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어머니 쪽 가문이 이제 그 한해의 산씨이고요. 장춘하는 어려서부터 덕행이 있었고 지식이 남을 뛰어넘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춘하가 사마사, 사마소를 낳았으니까 역사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죠. 딸도 한 명 낳습니다. 이 장춘하의 딸은 나중에 그 순욱의 손자인 순익에게 시집을 갑니다. 이 사마씨 가문하고 순씨하고 같은 청류 가문으로서 상당히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달 본인도 순욱 추천으로 조조 밑으로 나중에 가게 되는데 일전에 순욱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중달에게 있어서 이 순욱의 존재는 일종의 롤모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죠, 사마이는. 책에서 전하는 오랜 일들을 나는 목전에서 나의 눈과 귀로 보고 들었다. 100수십 년 동안 순욱에 미치는 현재는 없었다. 순욱이 초기 조조 세력 형성에 얼마나 막대한 기여를 했는지는 이전에 말씀드렸죠. 일단 딱 봐도 세력 있는 청류 집안 아들 중달은 조조가 싫어서 출살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청류들이라고 오죽했겠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하 세력을 갖춘 청류들을 그나마 조조가 끌어올 수 있었던 건 바로 당대의 명문, 순가의 순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토사구팽을 당했으니까 중달은 어쩌면 자신이 너무나 존경하는 롤모델이 조씨 가문에 그렇게 헌신하고도 비참한 최후를 겪게 되는 걸 보고 후일 조씨 가문에 대한 그의 태도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닐까. 결국 중달과 그 아들들이 조씨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볼 때 조조가 순욱을 벌인 업보가 결국 조씨들에게 다 되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춘하가 워낙 무서운 사람이다 보니까 중달하고의 금슬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죠. 중달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있는데 장춘하가 부인이니까 당연히 이제 문병을 왔죠. 근데 중달이 이제 아주 장춘하라면 꼴도 보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문병 온 장춘하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장춘하 이 늙은 노물이 어딜 가증스럽게 나타나는 거냐? 성가시다. 꺼져라.
얼마나 싫었으면 자기 문병 온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나 모르겠는데, 이 역시 야사가 아니라 정사인 진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진서에 따르면 이 말을 듣고 장춘하가 서럽고 화가 나서 한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해요. 그리고 곡기를 끊고 자결하겠다 이렇게 큰 소동을 피운 모양입니다. 이 이제 장춘하 아들들 사마사, 사마소 이런 친구들이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식사를 드시지 않으면 저희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러고는 공동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이에 중달이 식겁하여 결국 장춘하에게 굴복을 하고 마는데요. 들어놓은 장춘하한테 이번엔 중달이 역으로 찾아가서 100배 사죄를 하게 됩니다. 천하를 손에 쥔 중달도 부인 앞에선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중달도 이 패배가 분했던지 나중에 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장춘하에게 사과한 것은 딱히 춘하 그 늙은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네. 단지 사랑하는 자식들이 걱정되어서 그랬을 뿐.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기록이 진서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중달은 장춘하 말고도 후처가 여러 명 더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이가 자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았거든요. 일단 사서에 등장하는 인물만 제가 세봤어요. 장춘하 사이에 3남 1녀뿐만 아니라 총 세보면 역사서에 등장하는 사람만 아들 9명, 딸 4명, 총 13명인데 이게 다가 아닐 거라는 거죠. 이 세설신화에 보면 중달의 아들 사마준에 대해 중달의 17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마준보다 더 나중에 낳은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설신화를 믿는다면 사마이는 아들만 거의 20명이 육박하는 건가. 근데 이 세설신화의 17남이라는 것은 7남을 잘못 쓴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뭐 여하튼 장춘하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뭐 다른 부인들하고도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 하지만 이런 결기 있는 성격의 장춘하였기에 그 20대 초반 사마이의 일종의 위기? 거기서 과감하게 구해주는 행동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201년 그 23살 당시에 있었던 이 출사 거부가 약간 묘한 면은 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그 형 사마랑이 조조한테 불려가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상간에는 이 사마이를 그 유비와 공명의 삼고초려 하고는 성격은 좀 다르지만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공명과 중달, 후일 삼국지 역사를 두 선화귀에 쥐고 흔드는 일대의 인물들이 왜 그 부른다고 바로 가지 않고 이런 튕기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였냐. 이게 이제 일종의 몸값 불리기였다 이런 관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른다고 홀라당 가면 이게 모양새가 빠지고 무엇보다 순욱 봐서 알겠지만 이때 당시에 그 영입은 그 사람 하나 영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순씨나 사마씨 같은 강력한 청리 호족의 경우 그 인맥과 밑에 있는 빈객들, 막강한 재산, 토지 이런 것까지 한데 다 품에 안는다는 뭐 군신 관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파트너 계약 같은 의미도 일부 갖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중을 위해서도 협상 전략상 최대한 튕기면서 내가 받을 대우를 미리 최대한 높여놓는 것도 필요했겠죠. 결국 약 7년 뒤 208년에 조조는 2차로 사마이를 호출합니다. 근데 이때의 조조는 7년 전 그 조조가 아니었죠. 원가를 완전히 병탄하고 중원을 손에 넣은 당대 최강자로 떠올랐던 때죠. 이 데려오라고 하는 조조의 말도 예전하고는 너무 달랐는데요. 이번에도 사마이가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면 감옥에 쳐 넣도록 해라. 이에 사마이가 두려워하며 관직에 취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이 30에 강제 취업을 당한 사마이, 뭐 강제 취업이라고는 하지만 본인도 계산기는 두드렸겠죠. 이미 천하의 대세가 조조아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마이가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튕겼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튕김 때문에 처음부터 조조는 사마이를 좀 고깝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철천지 원수 장수와 가후조차 받아들였던 세력 확장에 있어서는 오픈마인드로 정치를 했던 조조이기에 명망 높은 청류 청년 중달을 끌어들이긴 했지만 청류들이 탕류 조조를 싫어한 것처럼 조조 역시도 청류들을 위선에 가득 찬 이기적인 기득권 세력이라고 고깝게 보는 측면이 있었을 거고 물론 중달도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다만 208년 당시엔 조조의 위세가 너무 두려워 그냥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조조 역시 이 자식이 내가 오라는데 안 와? 네가 집안 좋으면 다야? 아니 순옥도 내 밑에 있는데 니까지 게 뭐라고? 뭐 이런 그 심정.
이 난고상 이야기도 이러한 둘의 알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겠죠. 다 하신 얘기지만 이게 난고상은 앞을 보면서 몸을 전혀 돌리지 않고 고개만 180도 돌려서 뒤를 볼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 진서선제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위무제 조조는 사마이에게 웅대하고 호방한 뜻이 있음을 알아채고 그에게 난고상이 있음을 듣고는 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그를 불러오게 하고는 고개를 돌려보게 하니 얼굴을 곧바로 뒤로 향하는데 몸은 움직임이 없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좀 의아하잖아요.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영어로 neck 180 degrees 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게 되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달의 난고지상 그게 대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 그 실내를 보고 싶으시면 이 neck 180 degrees 한번 검색해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그 조조와 유비의 성격 차이 혹은 그 처한 처지의 차이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유비도 제갈량에게 퇴짜를 맞았다가 그 채용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처음에 관우, 장비 등 기존 파들하고 갈등이 있었죠. 당연히 자기 주군을 3번씩 하게 만들었는데 이거 주군을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공명 입장에서도 이걸 자존심 싸움으로만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높인다 함은 취업 이후에 자신의 권한과 대우를 최대한 높이는 그걸 이제 미리부터 확약받기 위해서 튕기면서 몸값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직장도 첫 연봉 협상을 5천부터 정해서 시작하면 5천부터 생활 시작이고 뭐 첫 스타트를 6천부터 시작하면 또 6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달이나 공명이나 다 처음에 퇴짜 났던 사람이지만 그 둘의 최후 행보가 다르다는 게 또 상당히 이색적인 건데요. 중달은 나중에 조씨 가문을 들어엎고 반면 공명은 충분히 나중에 이제 그 유비 사후에 유씨 가문을 들어엎을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질 않죠. 그건 아마도 이 그 두 퇴짜 사나이들을 전혀 다른 태도로 대했던 유비, 조조 두 주군의 차이가 아닐지 싶기도 해요. 자식이 감히 튕겨 이러면서 고깝게 대한 조조, 튕겼음에도 수어지교라 하며 여타 기존 세력들에 대해 공명을 철저히 옹호해주고 기쁘게 중용했던 유비. 사실 나중에 그 중달의 배신을 보고 중달만 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물론 중달이 타고난 배신자여서 그랬다는 부분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조조가 유비가 공명 대하듯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면 혹시 또 역사가 바뀌었을지 모르죠. 조조가 당대는 유비보다 넓은 영토를 차지해서 판정승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후일 조조의 후손들은 사마씨한테 비참하게 들어먹히고 유비 아들 유서는 비록 망국지 왕이긴 했지만 그래도 목숨은 지키며 나름 안락하게 살다 갔죠. 물론 중달을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고평릉 사병도 사실 먹지 않으면 먹히는 상황이기도 했죠. 조조의 안 입고 온 시선에 대해서 중달은 이미 천하의 대세가 그에게 넘어간 걸 알았기에 납작 엎드리면서 일단은 살아남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서에 따르면 굉장히 정말 실화일까 싶을 만한 기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조조가 이제 그 중달을 채용하고 나서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이 말 3마리가 구유, 그러니까 이제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큰 통, 그걸 구유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그 말들이 먹이를 먹는 꿈을 꾸게 된 거죠. 이 말은 이제 그 사마에서 그 말을 뜻한다는 거고 구유를 뜻하는 한자가 이제 그 조자거든요. 구유 조자. 근데 이건 조조의 조자를 암시한다는 거죠.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진서에 따르면 조조는 이 꿈을 꾸고 이걸 매우 꺼림칙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조비를 불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마이는 신하가 될 사람이 아니니 필시 너희 집안일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사람 보는 눈이 탁월했던 조조는 사마이의 능력에 대해서는 간파를 했었고 거기다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청류호적의 자제라는 점, 뭐 견제의식이 발동했을 수 있죠. 이래저래. 취업되기 이전부터 취업 직후까지 상사한테 영 안 좋은 시선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중달이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취직했는데 그 회사 최고 실세 간부한테 찍히면서 직장생활 시작했다고 해보시죠.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조직의 고위 간부들이 어떤 부하 직원에 대해 좀 안 좋은 선입견을 한번 가지면
어지간해서는 그 생각을 잘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저 자식 저거 뭐하는 자식이야?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계속 그런 자식으로 찍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보면 인간에 대한 생각을 잘 안 바꿔요. 왜 나를 그렇게 선입견 가지고 보냐?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봐달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중에서도 그 자신 역시도 타인을 이러저러한 고정관념으로 재단하고 빠르게 단정 내려버리는 어이없는 내로남불의 사람들도 많죠. 우리 선입견이 정말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회사 주요 간부한테 한번 찍힌 사람들은 대개 그 둘 중에 한 명은 회사를 떠나야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간부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또 이거를 그 윗분의 그 나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보겠다고 해가지고 막 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보면 거의 효과는 없고 오히려 조롱만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달이 대단한 거는 조조가 가지는 이 안 좋은 선입견을 풀어냈다는 거죠. 한번 자신에 대해 안 좋게 보기 시작한 상사의 선입견을 풀어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겪어보신 분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알죠. 이게 그나마 대등한 친구 관계면 야 우리 술 한잔하고 풀자 뭐 이렇게 말이나 할 수 있는데 나의 갑, 내 위에 있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저를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봤자 뭐야 임마 꺼져 이렇게 무시나 당하기 십상인 거고요. 하지만 중달은 이걸 해냈습니다. 끝내 조조의 마음을 푸는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사마이는 관리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밤에도 잠을 잊을 정도였고 가축을 기르는 일에까지 이르러 이를 모두 직접 챙기니 이로 말미암아 조조가 마침내 그에 관해 안심하게 되었다. 지역 왕까지 배출했던 이 귀족집 도련님이 가축 돌보는 일까지 손수했다고 할 정도이니 자신에 대한 여러 고가운 시선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얼마나 납작 엎드렸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잘나가는 집안의 개 중에서도 최고의 재능이라고 불렸던 중달이 이렇게 지내려고 하니 속에서는 얼마나 천불이 났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고생스러운 사회생활의 시작이 후일 중달에게 큰 도움이 된 부분도 있었겠죠. 나중에 조상이라는 새파란 애송이한테도 또 납작 엎드려야 했던 그 시기가 도래하는데 아주 뭐 자존심 그런 거 따지는 거 없이 사정없이 잘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마이란 인물의 가장 중요한 승리 공식은 이거예요. 상대를 방심시킨다, 안심시킨다, 그러고 나서 친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맹달, 공소년 이런 사람들이 전부 중달한테 당할 때 보면 굉장히 방심, 안심하다가 당했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건 우연이 아니죠. 이 맹달한테도 보면 사전에 편지 등 보내서 심리적으로 마음 놓게 만들고 전격적으로 후려치지 않습니까? 사실 중달 사회생활 시작 그 첫 번째 과업이 조조를 안심시켜야 한다 이거였잖아요. 퇴짜를 놓은 자신의 그 선택 때문에 찾아온 과보였지만 조조가 사실 사람 받아들이기도 잘 받아들였지만 또 마음에 안 들면 숙청할 땐 또 제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대할 땐 한없이 관대하다가도 무서워질 땐 또 엄청나게 무서워지는 그런 게 조조였는데 사실 권력자가 자신의 지배를 강화하는 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되는 거. 아, 저 상사는 이 말하면 좋아한다. 이 말하면 싫어한다. 이게 좀 공식이 나오면 아랫사람도 편해지는데 그게 예측이 안 되면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조심하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게 되고 늘 눈치 보는 데만 모든 힘을 써야 하게 되는 거죠. 이 조조가 너그러우면서도 아랫사람을 휘어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무서운 사람 밑에서 위험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그 고생이 오히려 중달을 나중에 이기게 만든 요인이다. 그리고 납작 엎드리기 말고 또 하나 사마이가 돌파구로 뚫은 것은 바로 조조의 아들 조비였죠. 그러니까 직장생활에서도 상사한테 찍혔다. 이래서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A한테 찍혔다. 그러면 B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사한테 찍히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비록 약자들이지만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동료들 중에 그 A 상사에 반하는 파당을 조직해서 집단행동을 취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그 A 상사와 성향이 다른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높은 사람 B에게 접촉한다. 아무리 납작 엎드려도 사마이에게는 조비라는 또 하나의 동아줄이 없었으면 그렇게 빠르게 조씨 정권 내에서 자리를 만들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진서에 보면 사마이는 출사 직후부터 이 조비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청류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환관자식이라고 놀림받으면서 영 그들을 안 좋게 여겼을 조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조비는 청류들에 대한 반감이 아버지보단 적었을 걸로 보입니다. 조조는 그저 환관의 손자로 어릴 때 성장했던 데 반해 조비의 경우는 아버지 조조가 이미 호족이었고 여러 청류파 인사들을 끌어들이면서 세력을 키워서 자신도 성장했던 것이므로 조조 밑으로 들어온 청류 인사들이 아들 조비를 딱히 무시할 이유가 없었죠. 아버지도 공부하라고 하고 청류 그 학자풍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서교감을 하니 아버지처럼 청류를 감정적으로 안 이끌어할 이유가 별로 없죠. 이에 사마이는 조비의 마음에 들게 되는 것에 아주 올인을 합니다. 실제로 진서에 보면 태자 조비와 사마이가 서로가 서로를 늘 비호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눈밖에 났지만 아들을 사로잡는다. 실제로 중달은 아들 조비의 비호를 바탕으로 조조 생전에도 그렇게 출세길이 장기간 막혔다거나 그런 모습은 결과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늦었던 출사에 비하면 그럭저럭 괜찮게 올라가요. 진서에선 중달의 이런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화광동진, 자신의 재주를 감추고 세상의 티끌과 함께한다. 여시석원, 시세에 따라서 나아가고 물러선다. 즘린자믹, 비늘을 거두고 날개를 숨겨 시기를 기다린다. 사촉풍운, 풍운의 변화를 예의주시한다.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환경을 예의주시하고 그 환경에 맞춰가는 삶의 전략을 가져야 한다. 엄청나게 강력한 힘과 재능을 가졌어도 손책 같은 사람 결국 한 방에 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강해봤자죠. 삼가고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중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다 오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 소심하다라는 표현이 우린 상당히 부정적인 뜻으로만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소심하다라는 단어가 조심한다라는 뜻으로 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뜻만은 아니라 이거죠. 이 소심, 마음이 작다라는 건데 근데 작은 게 무조건 나쁜 겁니까? 작은 건 나쁘고 큰 것만 좋다. 이것도 고정관념이에요. 망원경 필요할 때가 있고 현미경 필요할 때가 각각 다 있는 법이죠. 사실 삼국지 전체를 보면 단순히 머리 좋고 능력 뛰어나고 그런 걸로 치면 중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죠. 그러나 지금 우린 그 수백, 수천의 영웅들이 어울렸던 대하드라마 삼국지 최후의 승자를 사마이라고 얘기하죠. 소심근신, 마음을 조심스럽게 가지어 언행을 삼간다. 재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조심하지 않아서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조심하는 것이야말로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 사바세계란 건 다 아시죠? 참고 견뎌야 하는 세상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사바세계를 보통 우리가 현세라고 하잖아요. 그게 현세다. 참고 견디기 싫다면 이 현세를 떠나야 하는 것이고 그러고 보면 그 참기, 절제하기, 억제하기, 견디기 이걸 못하는 사람이 진짜 이 사바세계 즉 현세를 훨씬 빨리 뜨게 되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이 사바세계보다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게 아닐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단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살자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 이것이 사바세계의 본질이다. 그것이 이 사바세계에서 보다 더 오래, 보다 덜 고통스럽게,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우린 보통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을 누르고 하기 싫은 일을 힘겹지만 해나가는 게 진정 우주의 본질에 따르는 조화로운 삶이다. 억울해야 할 게 없다는 거죠. 우주 만물은 다 그렇게 절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출사 이후의 중달 이야기 본격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달이 소심하고 조심하고 몸살이고 이런 성격만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남자답고 호쾌하고 작은 것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사람 성격이 꼭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때론 소심하게, 때론 대범하게, 때론 부드럽게, 때론 강하게 양쪽 성격을 다 갖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중 인격은 이상한 거지만 이중 성격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오늘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송구한 부분인데요. 다음 시간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특히 도움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